네, 안녕하세요. 성원 회계컴퓨터학원에서 회계, 세무, 회계 원리 등을 강의하고 있는 강사 김기범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뭐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거냐면요. 당좌 자산이란 게 뭔지 우리 앞에서 감은 잡았는데 정확하게 이해를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 당좌 자산 안에서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회계상 거래를 구성 요소별로 파악하여 거래의 결합관계를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NCS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요, 이 중에서도 당좌 자산을 이해하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거래를 요소별로 구분 기록할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는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죠? 자, 유동 자산에는 당좌 자산과 재고 자산으로 분류하고 비유동 자산에는 투자 자산, 유형 자산, 무형 자산, 그리고 기타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한다고 우리가 일단 학습은 했어요. 이 중에서도 우리 오늘 하는 건 뭐가 되고요? 당좌 자산에 대한 걸 하게 되고요. 당좌 자산은 말 그대로 돈이나 돈을 받을 권리인데 1년 이내에 현금화가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편의상 얘기를 한 거라고 치면 돈이나 돈 받을 권리인데 1년 이내에 현금화가 된다라는 거, 요걸 정확하게 회계적으로 아니면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정식 명칭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판매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자산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조금 알고 가셔야 되거든요. 일단 판매 과정을 거치지 않고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컴퓨터를 도소매하는 업체라고 한다 그러면 컴퓨터를 매입하고 이거를 판매하기 위해서 홍보하는 직원이 필요하고, 홍보를 하려면 고객님께서 오시면 앉아야 되는 의자도 있고 테이블도 있어야 되죠. 이런 여러 가지 물품들을 구입하고, 이러한 판매 과정을 거쳐서 뭐가 돼요? 수익이 발생하거든요. 판매 과정을 거치지 않고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판매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판매 과정은 걸러낸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판매 과정, 이거를 제외하고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자산인데, 자, 여러분들 물건을 판매하게 되면 대금을 현금으로 받든지 아니면 외상으로 하든지 이 두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금을 회수하게 되면 현금으로 받았다 아니면 보통예금 통장으로 받았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그 즉시 현금화가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외상은 어떻게 돼요? 뭐 할부했다라고 하게 되면 뭐 2달이면 2달, 석 달이면 석 달 기다려야 어떻게 돼요? 현금화가 되죠. 그래서 외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기업이라면 이 외상대금을 최대한 빨리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외상대금은 그 의도가 최대한 빨리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외상의 거래는 1년 이내에 현금화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또 단어가 하나 더 있죠. 뭐요? 보고기간 종료일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의 회계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라고 하시면 12월 31일이 기말이 되고요. 이 기말이 보고기간 종료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무상태표나 이런 걸 작성할 때는 기말에 작성을 한다고 치면 이 기말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현금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진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당좌 자산은 판매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자산인데, 여기에는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 투자자산, 매출 채권, 대손 충당금, 미수금, 선급금, 선납세금, 부가세 대급금, 미수 수익, 선급비용, 현금 가부조, 가지급금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중에서 오늘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다는 거죠. 자, 선생님 그러면 이제 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일단 현금과 현금성 자산을 두 개를 나눌 거예요. 자, 현금은 뭐가 있냐면 진짜 말 그대로 지금 당장 돈처럼 쓸 수 있거나 아니면 돈이거나 이러한 것들이 뭐가 된다고요? 현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야기하자 그러면 통화가 있고 그 다음 통화 대용 증권이 있고 그리고 예금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거를 굳이 이렇게까지 나눌 필요는 없고 그냥 현금으로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세요. 자, 그럼 통화라고 얘기하게 되면 말 그대로 통용되는 화폐이기 때문에 제가 동전은 안 넣어놨거든요. 어떻게 돼요? 1,000원, 5,000원, 만원, 5,000원 이런 지폐나 동전 이런 것들 있죠. 이게 말 그대로 통화가 되고요. 자, 통화 대용 증권이라고 얘기하면 앞에 얘기했던 통화 있죠.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뭐 이런 지폐나 동전 이런 건데 이거 말고 자, 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 큰 돈을 들고 다니기가 힘드니까 자기네들끼리 은행끼리 자, 이거 우리 돈으로 인정해주자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발행해서 돈처럼 쓸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가 돼요? 은행 발행 자기압 수표가 되거든요. 이런 거 말고도 뭐가 있냐면 우편한 증서, 전신한 증서, 송금한 증서, 그리고 만기가 된 공사채 이자표, 그 다음 배당금 지급 통진표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뭐다? 돈처럼 바로 쓸 수 있거나 아니면 돈으로 바로 바꿀 수 있는 거 있죠. 이게 뭐가 된다? 통화 대용 증권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일단 제가 우편한 증서가 뭔지부터 설명을 조금 드릴 건데요. 자, 상황을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서울에 아들이 살고 있어요. 아들이 살고 있는데 부산에 살고 있는 부모님한테 용돈 100만 원을 보내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면 요즘 같으면 어떻게 돼요? 계좌 이체해가지고요. 부산에 계신 어머니 통장으로 100만 원을 이체해서 지급하면 이걸로 끝나는 거죠. 자, 그런데 옛날에는 이게 계좌 이체가 없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돈을 보낼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우체국을 찾아가요. 자, 우체국 찾아가가지고 돈을 100만 원, 그러니까 부산에 계신 부모님한테 보내드리고 싶은 금액을 서울에 있는 우체국에 100만 원을 보내주고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우체국에서는 이 돈을 부산에 있는 우체국에다가 100만 원을 보내줘요. 뭐 그거는 이제 우체국에서 알아서 안전한 절차를 거쳐서 보내주겠죠. 그러면 서울에 있는 우체국에서는 부산에 돈을 보내고 그리고 저한테 이거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거 뭐 송금한 증서라는 걸 줘요. 그러면 그걸 우체국에서 바로 부산으로 보내면 되겠죠. 뭐 우편으로 넣어서 보내다가 없어진다든지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슴 아프겠죠, 그죠?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우편한 증서에 이 돈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을 딱 기록을 해놔요. 그래서 누가 부산에 계신 누구누구가 부산에 있는 우체국 가서 수령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써놓는 거죠. 그러면 부산에 계신 부모님께 우편한 증서가 도달을 하죠. 그러면 이거 부산에 계신 부모님께서는 우체국에다가 이 우편한 증서를 제시하고 그럼 우체국은 맞으시네요. 그러면 현금을 어떻게 한다? 부산에 계신 부모님한테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편한 증서는 말 그대로 어떻게 한다? 현금으로 바로 바꿀 수 있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하나 더 얘기를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배당금 지급 통지표에 대한 걸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어떤 회사가요? 회사에 운영 자금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돼요? 투자자가 돼서 그 회사, 돈이 지금 없는 회사에다가 투자를 해요. 그럼 이 회사는 여러분들한테 이익을 나눠주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뭐가 된다? 우리는 배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회사에서 여러분들한테 회사가 운영해서 이익이 난 배당을 지급할 때 그냥 바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가가지고 준다 이게 아니고 이거를 어디에다 입금해요? 은행에다가 입금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투자자들한테 줘야 될 배당금을 은행에다가 우선 입금을 하고
그러면 이제 누가 찾아갈 거라고 은행에 알려주겠죠. 그래 놓고 난 다음에 회사는 누구에게? 투자자들에게 자, 이만큼 배당금 받아가시면 됩니다 라고 통지표를 발송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투자자는 은행 가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통지표를 받은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 가서 배당 받아가세요 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투자자는 은행에다가 배당금 지급 통지표를 제시하고 은행으로부터 뭐를? 현금을 수취하는 게 되죠. 그래서 요즘은 뭐 보통 예금 통장은 바로 다 이체해서 들어오는데요. 옛날에는 이제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이런 배당금 지급 통지표 같은 걸 가지고 이제 돈으로 바꾸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뭐다? 말 그대로 현금이다라고 보시면 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통화대용증권에는 은행이 자기네들이 현금처럼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은행 발행 자기압수표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우편한 증서, 전신한 증서, 송금한 증서 이게 전부 다 그냥 돈으로 다 바꿀 수 있게끔 해놓는 건데요. 그 운영 체제나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거고요. 그 다음 만기가 된 공사채 이자표라 되어 있죠. 자,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른 데다가 뭘 해요? 투자가 아니라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게 되면 내가 이자 받아야 될 거 있죠? 그게 이렇게 되면 몇 월 며칠 날 이자 얼마 받으셔야 돼요 라고 써져 있는 이자표가 있는 거라. 그럼 이 이자표를 가지고 이제 이자를 줘야 되는 회사도 은행에다 넣어 놓겠죠? 그럼 이제 거기 가서 은행 가서 돈을 바꿔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배당금 지급 통지표는 말했듯이 배당금을 수령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게 현금이 되고요. 그 다음은 뭐가 있어요? 예금이 있어요. 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모든 예적금을 말하는데요. 입출금이 자유롭다는 얘기는 우리 적금 같은 경우 있죠. 여러분들 적금에 가입하게 되면 그 적금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특정한 사유가 없으면 해지할 수가 없죠. 물론 내가 가가지고 이거 해지해 주세요 라고 하면 은행에서 동의를 해줘야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건 아니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모든 예적금이라고 얘기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돈 꺼내서 쓰는 보통 예금 통장이 있죠. 그리고 이거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당좌 예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 예금이나 당좌 예금 통장 있죠. 이거를 그냥 우리 현금처럼 보시면 되세요. 자, 선생님 그러면 이제 현금성 자산은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자, 현금성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현금처럼 바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얘기다. 자, 그럼 여기에 뭐가 붙냐면 제약 조건이 하나 붙는데요. 취득 당시에 만기가 3개월이라는 제약 조건이 하나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내가 누군가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데 채권, 돈 받는 거죠. 단기금융상품, 은행에 투자 같은 거 하는데 이게 전부 다 3개월 이내예요. 그리고 환매채, 그 다음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이 3개월 이하인 초단기 수익증권 같은 거 해서 취득 당시의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돈 받을 수 있는 권리 같은 것들이 전부 다 뭐가 된다? 현금성 자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붙여가지고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현금성 자산은 뭐랑 또 조금 비교를 하셔야 되냐면 우리 유동자산에서 당좌 자산은 1년 이내에 현금화가 되는데 기준이 뭐 있어요? 결산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현금화가 된다고 했다 그러면 자, 현금성 자산은 취득 당시에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들어와야 한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자, 그래서 요거 두 개는 나중에 조금 그 차이를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회계 처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기본 회계 처리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볼 건데요. 당사는 의류도소매업 기업이다. 판매용 상품 70만을 구입하고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적절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제부터 제가 분계를 하나씩 다 보여드릴 건데요. 요때 분계할 때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공부했다고 해서 꼭 그것만 가지고 분계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계정 과목들이 이제 섞여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거 설명 안 한다 이런 게 아니고 다 설명 드릴 거거든요. 드릴 건데 계정이 섞이니까 이 계정 과목이 어디에 속한다는 거, 이러한 것들을 기준을 잘 잡아가시면서 하셔야 돼요. 이 말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제시된 것처럼 판매용 상품을 구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일단 판매용 상품을 구입한 거 있죠? 요건 뭐가 돼요? 재고 자산의 상품이라고 분류가 돼요. 그래서 앞에 단서가 당사는 의류 도소매업 기업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도소매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걸 매입해서 그거를 그대로 판매하는 데가 도소매업 기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슈퍼 같은데, 마트나 이런 데 가게 되면 걔네들이 다 만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걸 사가지고 와서 판매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업체들이 도소매업 기업이다라고 분류를 하고요. 직접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직접 만드는 회사는 제조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제조기업이 판매하는 거는 상품이 아니라 제품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소매업 기업에서 판매용 상품 70만원을 구입했으니까 70만원이라는 뭐가 증가한다고요? 자산이 증가하는데 얘는 당좌 자산이 아닙니다. 재고 자산으로 분류가 되고요. 그리고 상품을 구입했기 때문에 자산이 증가하겠죠. 그러면 자산이 증가하는 건 차변에 기록하니까 차변에 상품 70만원 이렇게 기록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대금은 전액 뭘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현금이라는 당좌 자산이 감소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얘는 자산이 감소하고, 자산이 감소하는 거래는 어디다 기록한다? 대변에다 기록하겠죠. 그리고 그 금액은 얼마? 70만원 이렇게 되세요. 그래서 대변에 자산의 감소로 현금 70만원을 기록하시면 회계 처리 하나가 끝난 게 되거든요. 이렇게 하고 나면 여러분 뭐 하라고요? 차변하고 대변의 금액을 합계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야 되거든요. 이걸 우리 뭐라고 얘기한다?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얘기하고요. 지금은 거래해갖고 썼을 때 한 줄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딱 봐도 70만원, 70만원 합계가 이상 없거든요. 예, 합계가 이상 없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여러 가지 계정 과목을 써서 분계를 하게 되면 그때는 합계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현금으로 분계하는 항목들이 꼭 현금만 있는 건 아니고요. 현금도 있겠지만 자기압수표. 자, 은행에서 큰 돈을, 왜냐하면 통용되는 화폐는 한계가 있으니까 큰 돈을 현금처럼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자기압수표가 되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현금으로 분계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라고 되어 있죠. 자, 당좌수표도 마찬가지. 이거는 은행이 돈처럼 쓸 수 있게 발행한 건 자기압수표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회사가 돈처럼 쓸 수 있게 발행하는 건 당좌수표가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발행한 당좌수표는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뭐가 된다? 현금이 된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요때 수표 종류 있죠. 수표 종류는 우리 회사가 발행을 하지 않았다면 전부 다 현금으로 보시면 되세요. 다음 차시에서 우리가 당좌 예금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그때 좀 더 자세하게 한 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례 2번입니다. 당사는 의류 도소매업 기업이다. 여성용 청바지 10벌을 40만원에 판매하고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수취하였다. 적절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여성용 청바지 10벌을 40만원에 판매하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뭐가 발생한 걸로 본다? 수익이 발생한 걸로 보고요. 이때는 상품이라고 기록하는 게 아니라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 계정으로 기록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천히 한번 접근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여성용 청바지 10벌을 25만원에 구입해 왔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벌당 25,000원인 셈이 되겠죠. 그럼 회사는 이거 판매할 때 설마 이거를 원가 그대로 판매하겠어요? 아니죠.
원가에다가 뭐를 더해야 돼요? 이윤. 그러니까 이익을 붙여서 판매하겠죠. 그래서 우리 회사는 15만원, 그러니까 한 벌당 15,000원의 이익을 추가해서 판매를 한다 그러면 판매 가격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한 벌당 4만원, 10벌 다 팔게 되면 40만원에 판매하는 게 되겠죠. 그러면 40만원에 판매하고 대금을 받았다라고 한다 그러면, 자, 요때 이제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선생님, 상품을 팔았으니까 상품이 나갔죠? 상품이 나갔으면 자산이 감소한 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나중에 정리하고요. 즉 뭐냐면, 상품을 팔아서 40만원이라는 대금을 회수했죠? 그러면 이 돈을 받은 거, 이 돈을 받은 게 어느 출처로 어떠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냐라는 걸 기록하는데, 이때 상품을 판매해서 이익이 났습니다 라고 기록하는 거, 그거를 우리는 상품 매출이다 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나중에 상품이 나갔다 안 나갔다 뭐 이거 따지는 거는 나중 문제고, 돈을 받았으면 받은 그 금액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에서 앞서가시는 분 되게 많으세요. 뭐냐면, 선생님 이거는 원가가 있기 때문에 이익이 난 걸 기록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거.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가셔야 돼요. 분계는. 무슨 아시겠죠? 그래서 상품을 판매하고 받은 건 수익으로 기록한다, 이렇게 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상품을 매입할 때는 자산으로 기록하고, 수익이 발생한다, 즉 매출하게 되면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기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되세요. 무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상품 매출로 40만원을 기록하고요. 대금은 전액 뭘로 수취했다? 현금으로 수취하였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현금이라는 뭐가 증가합니까? 자산이 증가하고, 그건 어디에다가? 차변에다가 자산이 증가한 거래로 기록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현금 40만원 이렇게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례 몇 번? 3번도 보겠습니다. 당사는 의류도소매업 기업이다. 판매용 상품 45만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전액 기업은행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상품을 구입했으니까 차변에 자산이 증가한 거래로 상품 얼마? 45만원 이렇게 기록해 주시고요. 대금은 전액 기업은행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해서 지급했죠. 그러면 보통예금이라는 당자 자산이 감소하는 게 되고, 자산의 감소는 어디에다 기록한다? 대변에다가 기록한다. 그래서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금액 얼마? 45만원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례 4번. 자, 사무직 사원 김다미 씨의 급여 200만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요때 급여 있죠. 급여는 뭐냐면, 회사 입장에서는 돈이 나갔어요. 돈이 나갔는데, 돈을 나가고 나서 이거를 어디에 썼냐라고 그 용도를 기록하는데요. 이거는 직원에게 급여로 지급했죠. 그래서 급여라는 비용이 발생한 거, 왜요? 소비행위, 즉 쓰긴 썼잖아요, 그죠? 그래서 쓴 용도가 무언지를 발생해주고 돈이 나갔으니까 비용이 발생한 거래를 보고 차변에 급여 200만원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되세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가 감소해요? 자산이 감소하겠죠. 왜요? 보통예금에서 이체해서 지급했으니까. 그래서 자산이 감소한 거래는 어디에다가? 대변에다가 기록하고요. 대변에 보통예금 금액 얼마? 200만원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금부터 해서 다시 한번 볼 건데요. 현금은 분류가 유동자산 안에서도 당자자산으로 분류가 되고요. 당자자산 안에서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현금으로 수취하였을 때 차변에 자산의 증가로 현금을 기록하고요. 그 다음 타인 발행 당자 수표나 자기압 수표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뭘로? 현금으로 보시고 분개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면 대변에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통 예금은요, 마찬가지 유동자산 안에 당좌자산으로 분류가 되고 당좌자산 안에서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가 되고요. 보통예금 통장으로 이체받았다라고 하면 증가한 거래가 되는데 차변에다가 기록하시면 돼요. 이건 나중에 그 문제에서 보통예금 통장으로 이체하였다, 이체받았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면 보통예금 통장으로 받았는지 보통예금 통장으로 지급했는지 이런 걸 엄청 많이 따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분계가 우리 뒤집어진다고 얘기하거든요. 대변에 써야 될 걸 차변에 기록하고 차변에 써야 될 걸 대변에 기록하고, 그래서 이 상황들을 많이 잘 보시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보통예금 통장으로 이체하여 지급했다, 출금했다면 감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대변에 기록하셔야 돼요. 자, 마찬가지 우리 당좌예금에 대해서는 제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당좌예금은 보통예금과 동일하게 입출금이 자유롭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좌예금 통장으로 이체받았다라고 하면 증가한 거기 때문에 차변에 기록하고요. 당좌예금 통장으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라고 하면 감소했기 때문에 대변에 기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 상품은요, 유동자산 안에 포함되기는 하는데 얘는 어디에 포함된다고요? 재고자산에 포함이 되고요. 상품을 매입하였을 때는 증가한 거래이기 때문에 차변에 기록하고요. 상품이 원가로 대체되거나 상품이 반출되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매출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반출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아직 안 했어요. 나중에 재고자산 가서 또 열심히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그 다음 급여는요, 회사가 급여를 지급할 때라고 써져 있는데 정확하게는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때가 정확하게 발생한 때로 보셔야 돼요.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상품 매출은요, 상품을 판매했을 때, 그래서 상품 매출은 상품을 판매하게 되면 상품만 나가는 게 아니라 상품에다가 플러스해서 우리 회사가 상품을 매출하고 발생하는 이익까지 포함된 금액을 다 통틀어서 상품 매출이라고 부른다고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되겠습니다.